한국은 군대인가요? 너무 딱딱해. 사생활도 없고 예절이 전부야. 파리에서 잘 나가던 예술교육자 엘로디는 그렇게 한국을 비웃으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3주 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한국을 떠나던 그녀는 말없이 다이어리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내 마음을 움직인 유일한 나라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코리아 파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로디 부르디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아름다운 감옥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어요? 매일 아침 몽마르트의 작은 아파트에서 눈을 뜨면 똑같은 돌길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철제 발코니가 달린 똑같은 오래된 건물들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거리 모퉁이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똑같은 관광객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파리는 세계의 예술 중심지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변화라곤 전혀 없는 박물관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좁은 골목길을 걸어서 작업실로 향했어요. 각 구운 빵 냄새와 커피 향기가 골목마다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높은 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제 캔버스 위에 황금빛 사각형들을 그려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그림들을 바라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똑같은 색깔, 똑같은 소재, 그리고 몇 년째 써오고 있는 똑같은 안전한 기법들만 반복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꿈을 품고 파리에 온 젊은 학생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거장들에게서 배우고 싶어 했어요. 피카소와 모네가 마셨던 그 공기를 호흡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8년 동안 가르치면서 느낀 건 저 자신이 그저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 학생들은 에펠탑을 그렸습니다. 센강을 스케치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걸린 거장들의 작품을 따라 그렸습니다. 모든 게 너무나 뻔했어요. 이곳 예술계는 절대 깨지지 않는 원 안에서만 돌고 있었습니다. 갤러리 개관식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예술적 비전에 대해 속삭이듯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워크숍에서는 전통이 돌덩이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알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동의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어떤 것도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젤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제게서 예술에 대한 설렘이 사라졌을까요? 언제부터 창작이 그냥 또 하나의 일이 되어버린 걸까요? 언제부터 붓을 잡을 때 가능성에 대한 떨림이 사라진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편 배달원이 편지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청구서들, 광고지들, 그리고 또 다른 뻔한 갤러리 개관식 초대장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두꺼운 크림색 종이에 제가 알아볼 수 없는 외국 문자가 적혀 있었어요. 발신인 주소에는 서울아트 익스체인지 재단이라고 한국어와 영어로 써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정중한 영어로 쓰인 초대장이 들어 있었어요. 한국의 전통공예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3주간의 협업 워크숍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럽 예술가들과 한국의 장인들을 짝지어서 새로운 작품을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처음 반응은 웃음이었습니다. 한국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경직된 나라 말인가요? 저는 똑같은 옷을 입고 서로에게 끝없이 절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규칙과 위계 질서에 사로잡힌 사회 말이에요. 대학 시절 미술 교수님이 한국을 과도한 예의의 나라라고 부르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올바른 행동에 너무 신경을 쓰느라 인간다움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3주 동안 불편한 격식 속에서 지내는 모습이 상상됐습니다. 속삭이듯 말하며 어떤 것에도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 말이에요. 창의성이 전통과 사회적 기대 아래에 묻혀버리는 곳. 그건 예술적 죽음이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다시 읽으면서 뭔가 제 안에서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두 예술 영혼을 잇는다는 문구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요? 제 영혼이 예술과 연결되는 걸 느꼈던 게 말이에요. 제 자신도 놀랄만한 뭔가를 창조했던 게 언제였을까요? 창문으로 걸어가서 익숙한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카페 근처에서 마임이 관광객들을 위해 공연하고 있었어요. 한 예술가가 몇 년째 팔고 있는 똑같은 그림들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아름답고 안전하고 완전히 예측 가능했어요. 어쩌면 그게 바로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접어서 책상 위에 놓았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고 부를 만한 뭔가를 느꼈습니다. 아니면 모험으로 포장된 절망감일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너무 오랫동안 제 동반자였던 무감각함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한국에서의 3주 동안의 불편함이 잠들어 있는 제 예술, 영혼을 깨우는데 필요한 바로 그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면서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차가운 효율성의 벽이 저를 덮치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섭도록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전자 표지판들이 한국어로 깜빡이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마치 작은 그림 같았습니다. 안내 방송이 완벽하고 기계적인 정중함으로 흘러나왔어요. 먼저 한국어로, 그 다음 감정이라곤 전혀 없는 영어로 말이에요. 나라에 온 게 아니라 기업 사무실 건물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반짝거리는 바닥 위에서 제 캐리어 바퀴가 끽끽거리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택시 승강장으로 가는 표지판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중년 남성분이셨는데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대화를 시도해 주셨어요. 저는 비행기에서 다운받은 언어 앱으로 외운 몇 마디 한국어를 써보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어요. 서로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만 짓는 대화였습니다. 택시 창문을 통해 본 서울은 회색과 유리로 만든 퍼즐 같았어요. 거대한 아파트 건물들이 완벽한 줄을 맞춰 하늘로 뻗어 있었습니다. 모든 건물이 거의 똑같아 보였어요. 같은 높이, 같은 색깔, 같은 패턴으로 배열된 같은 창문들. 마치 누군가 거대한 복사기를 써서 도시 전체를 만든 것 같았습니다.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목적이 뚜렷해 보였어요. 대부분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네이비 코트, 회색 스카프 같은 것들 말이에요. 모두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으며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파리 사람들처럼 아무 이유 없이 미소 짓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규칙을 따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밝은 색깔과 보헤미안 패치들로 장식된 제 패치워크 가방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가슴에 더 꽉 안고 있었어요. 비둘기들로 가득한 방에 들어간 공작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은 조직화된 혼란의 걸작이었어요. 색깔로 구분된 노선들이 지하 터널을 통해 무지개 미로처럼 구불구불 뻗어 있었습니다. 디지털 지도에는 제 뇌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노선도 앞에 서서 완전히 길을 잃은 채로 서 있었어요. 사람들의 물결이 바위 주변을 흐르는 물처럼 제 주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워크숍 건물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더욱 가라앉았습니다. 그 공간은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이었어요. 높은 천장과 거울처럼 깨끗한 바닥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제자리에서 벗어난 도구 하나도 없었고 먼지 한 톨도 없었습니다. 다른 워크숍 참가자들이 깔끔한 반원을 그리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한국 분들이었습니다. 모두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고 모두 중성적인 색깔의 옷을 입고 진지한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코디네이터가 저를 소개했을 때 각자 살짝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발음하여 제 이름을 말해주셨습니다. 영어는 정중했지만 격식적이었어요. 마치 대본을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프랑스식의 캐주얼한 친근함으로 대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조용한 공간에서 제 몸짓은 너무 크게 느껴졌고 목소리는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이 벽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참가자들은 참을성 있게 귀를 기울여 주셨지만 어색한 순간이 계속될수록 저와 그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더 두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그룹 토론에서 저는 누군가가 뭔가에 반대하기를 기다렸어요. 뭐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파리에서 예술 토론이라고 하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손짓이 커지는 열정적인 논쟁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분들이 사려 깊게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중얼거림으로 동의하고 계셨습니다. 누군가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도 여러 번 사과로 시작해서 너무 작은 목소리로 말해서 몸을 앞으로 기울여야 들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첫날이 끝날 무렵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모든 상호작용이 어떻게 통과해야 할지 모르는 시험 같았어요. 모든 미소가 억지스럽게 느껴졌고 따라 해보려는 모든 인사가 가짜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작은 호텔방에 앉아서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항공편 변경 수수료가 비싸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저녁이면 지저분하고 혼란스럽지만 사랑스러운 파리 작업실로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대신 노트북을 닫고 잠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3주가 3년처럼 느껴졌어요. 둘째 주가 되자 저에게 파트너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연지였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짧은 회색 머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보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에는 손톱 밑까지 영구히 박혀 있는 것 같은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깨끗한 앞치마를 입고 조심스럽고 신중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는 동안 연지님은 소개받을 때 단순히 고개만 끄덕이고는 곧바로 물레로 걸어가셨어요. 뭘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따라갔습니다. 정중한 인사나 예의 상하는 작은 대화도 없었어요.
대신 물레에 앉아서 회색 흙덩어리를 가운데 놓고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손이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만 번도 더 해본 것처럼 말이에요. 연지님이 한 문장만 말씀하셨습니다. 흙은 거짓말을 안 해요. 한국어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떻게든 흙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나중에 다른 참가자가 번역해 주셨습니다. 흙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뜻이라고 하시더군요. 깊이 있는 예술 철학처럼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사실처럼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물은 젖어 있다거나 불은 뜨겁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1시간 동안 연지님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극적인 제스처나 예술적인 과시는 전혀 없었어요. 기법이나 전통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손들이 흙과 물에서 아름다운 무언가를 끌어내고 있었어요. 흙이 연지님의 손길에 살아있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연지님이 김밥과 국이 들어있는 금속 용기를 꺼내셨어요. 바닥 매트 옆에 빈 공간을 가리키며 손짓하셨습니다. 분명히 식사를 함께 하자는 초대였어요. 저는 주저했습니다. 파리에서 음식을 나눈다는 건 뭔가 의미가 있는 일이거든요. 친밀하고 개인적인 일이에요. 아직 우리 사이에 없는 우정을 전제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었고 김밥 냄새가 편의점에서 산 비싼 샌드위치보다 훨씬 좋았어요. 연지님 옆에 앉았더니 쇠젓가락을 건네주셨습니다. 김밥은 완벽하게 말려 있었는데 밥과 야채, 고기가 검은 김에 쌓여 있었어요. 국물은 따뜻하고 위로가 되었는데 무슨 맛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든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어요. 워크숍 공간 곳곳에서 다른 참가자들도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남성분이 젊은 여성에게 자신의 점심 일부를 나눠주고 계셨어요. 중년의 예술가 두 분이 반찬통을 나누어 드시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엄격해 보이던 워크숍 디렉터도 작은 그룹에 합류해서 그들의 음식을 나누며 딱딱했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있었어요.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요. 이게 이상하면서도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알던 파리 예술계에서는 작업하면서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수업이나 갤러리 방문 사이에 급하게 식사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식사는 기능적인 것이지 사회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식사 시간이 영양 공급만큼이나 사람들과의 연결에 관한 것 같았습니다. 연지님이 제가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어요. 여러 그룹을 가리키며 조용히 그들의 이름을 말해주셨는데 마치 큰 가족을 소개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은 많지 않으셨지만 그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점심 후에 다시 물레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흙을 중심에 맞추려고 할 때 연지님이 제 손을 이끌어 주셨어요. 부드럽지만 확실한 터치로 흙의 저항을 느끼고 흙에 맞서지 말고 함께 작업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법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시범을 보이고 제가 해보도록 해주셨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정중하게 참아주는 외부인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저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누군가로부터 진짜 뭔가를 배우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실수해서 흙이 무너졌을 때 좌절감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연지님은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한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그 미소는 예의상이거나 격식적인 게 아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그 순간 저와 이곳 사이에 느껴졌던 보이지 않는 벽의 첫 번째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셋째 주가 되었을 때 연지님이 고향 마을로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종이에 간단한 지도를 그려서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한 지점을 가리켜 주셨어요. 작은 집들이 씨앗처럼 흩어져 있는 완만한 언덕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연지님 가족이 대대로 살아온 전통 도자기 공동체였어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시골에서 더 격식적인 예의를 보게 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어쩌면 더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시골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보다 더 전통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와 똑같은 불안한 에너지로 가방을 쌌습니다. 버스는 초록빛 숲으로 덮인 산들을 지나갔어요. 작은 농장들이 패치워크 퀼트처럼 계곡 전체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회색 건물들을 뒤로하면서 공기가 더 깨끗해졌어요. 드디어 도착했을 때 그 마을은 다른 세기의 그림엽서 같아 보였습니다. 기와 지붕이 전통 가옥들 위로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좁은 길들이 물레가 천천히 돌아가는 작업장들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습니다. 정원마다 채소와 꽃들이 넘쳐 흘렀어요. 모든 것이 파리에서 훈련받은 제 조급함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일어난 일이 저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어요. 오후가 되어 초등학교가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작은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가방이 페달을 밟을 때마다 통통 튀고 있었어요. 집으로 바로 가는 대신 여러 도자기 작업장에 들렀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았어요.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김 선생님 작업장 앞에 자전거를 조심스럽게 세우는 걸 봤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선생님은 나무 껍질 같은 손을 가진 바람에 그을린 분이셨어요. 아이가 정중하게 인사하고 물레에 다가갔어요. 선생님은 아이를 쫓아내거나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도구를 내려놓고 자신이 만들고 있던 찻잔을 보여주셨어요. 가마에서 유약이 어떻게 색깔이 변할지 설명해 주시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아이는 오직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지한 집중력으로 듣고 있었어요. 선생님을 미소 짓게 만드는 질문들을 했습니다. 떠날 준비가 되자 다시 인사하고 다음 작업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이런 장면이 오후 내내 아름다운 춤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어른들을 찾아가는 아이들, 늙은 손에서 젊은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지식, 세대를 넘나드는 양방향의 존중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노년이 종종 외로움을 의미합니다. 조부모들은 따로 집에 살거나 요양원에 계세요. 아이들은 학교와 기술에 너무 바빠서 나이 든 이웃들과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어요. 노인과 젊은이는 거의 만나지 않는 다른 세계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나이가 나눌 가치가 있는 지혜를 의미했어요. 아이들은 나이 든 장인들을 살아있는 보물처럼 대했습니다. 장인들은 아이들을 성가신 방해물이 아니라 소중한 제자들처럼 대했어요. 그날 저녁 마을에서 중앙마당에 즉석 모임을 열었습니다. 가족들이 색색의 보자기에 싼 음식을 가져왔어요. 3세대가 땅에 깔린 매트 위에 함께 앉았습니다. 할머니들이 젓가락 잡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동안 손자들이 그분들의 다정한 교정을 서툰 영어로 번역해 주었어요. 한 10대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는 동안 그의 아버지는 마을의 도자기 역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기가 할아버지 무릎에서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할아버지는 어른들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모든 사람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리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연지님이 이웃들 사이를 돌로 사이를 흐르는 물처럼 움직이는 걸 지켜봤어요. 모든 사람의 가족사를, 모든 사람의 어려움을, 모든 사람의 기쁨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이 든 할머니가 일어서는데 어려움을 겪으시자 세 사람이 부탁받지도 않았는데 도와드렸어요. 아이가 음식을 떨어뜨리자 누군가의 할머니가 조용히 자신 것의 절반을 나눠주셨습니다. 이건 예의가 아니었어요. 격식적인 사회적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개인주의적인 프랑스 세계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더 깊고 더 진실한 무언가였어요. 매트 위에 다리를 모으고 앉아서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대화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드디어 제가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차가움으로 해석했던 격식은 사실 연결을 가능하게 만드는 틀이었어요. 경직된 위계질서로 보았던 존중은 사실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의 자리를 존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이 나라는 시간을 나누는 법을 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지는 우리와는 달리 마지막 전시회가 너무 빨리 다가왔습니다. 3주가 꿈처럼 지나갔고 이제 저는 갤러리에 서서 제 작품인지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한 작품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도자기 컬렉션이 밝은 조명 아래 하얀 받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각 작품마다 프랑스 기법과 한국 미학이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어우러져 있었어요. 흙으로 만든 그릇들에는 3주 전 제가 갖지 못했던 인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약을 바른 컵들에는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해에서 우러나온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연지님의 영향이 물이 흙을 스며드는 것처럼 모든 곡선과 선에 흘러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제 작품이 아니라 전시회 관람객들이었어요. 제 작품들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멈춰서 파리 갤러리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질문들을 하고 있었어요. 나이 든 할머니 한 분이 제 전시 공간에 다가와서 진심 어린 따뜻함으로 미소 지어주셨습니다. 저와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게 보이는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씀해 주셨어요. 연지님께 배우셨군요. 제 찻잔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작품에서 그분의 가르침이 보여요. 정말 맞는 말씀이었어요. 제 도자기에는 전에 없던 뭔가가 있었습니다. 흙을 억지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흙이 말하도록 내버려 두는 자세였어요. 연지님이 날마다 조용한 확신으로 작업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생긴 인내심이었습니다. 더 많은 관람객들이 왔는데 같은 패턴이 계속되었어요. 연지님과의 협업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저희의 우정, 함께한 식사, 말로는 부족할 때 흙을 통해 나눈 대화에 대해 알고 싶어 하셨어요. 작품보다 관계를 먼저 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이게 예술을 덜 의미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의미 있게 만들고 있었어요.
파리에서는 전시회가 개인의 천재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비평가들이 기법과 스타일을 분석해요. 관람객들은 작가의 비전과 개인적 표현에 대해 토론합니다. 모든 것이 그 작품을 만들어낸 한 명의 창조적 정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예술이 연결해서 나온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 작품들을 두 문화가 만나고, 두 마음이 지식을 나누고, 두 손이 함께 작업해서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뭔가를 창조한 결과로 보고 있었어요. 젊은 미술학생이 다가와서 제 그릇 하나의 유약 기법에 대해 물어봤어요. 연지님이 실내를 쌓는 것처럼 색깔을 겹겹이 쌓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설명했더니 그 학생이 깊은 이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히 기법을 따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관계를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화들로 흘러갔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협업, 자신들의 문화적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나이 든 남성분은 며느리에게서 프랑스 요리를 배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10대 소녀는 할머니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가장 좋은 배움은 책이나 동영상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걸 이해하고 계셨어요. 전시회가 끝났을 때 3주 전과는 다르게 느껴지는 손으로 작품들을 포장하는 걸 도왔습니다. 이 손들은 흙을 중심에 맞추고 자기 자신도 중심을 잡는 법을 배웠어요. 힘이 강요가 아니라 유연함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생각 없이 글을 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내 편견을 깨뜨리고 다시 사람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몽마르트의 제 작업실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지만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익숙한 돌길과 철제 발코니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지만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이 더 이상 성가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술에서 진짜 뭔가를 담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저 아름다운 걸 담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배운 것을 제 교육에 접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자기 기법뿐만 아니라 철학도 말이에요. 워크숍 중에 학생들과 식사를 함께 하도록 했어요. 그들의 가족, 문화,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격려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전에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나이 든 이웃 뒤부와 부인이 제 작업실의 단골 방문객이 되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도자기 기법을 보여드리는 동안 부인은 전통적인 프랑스 자수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름진 손이 흙을 다룰 때는 놀랍도록 힘이 있으셨고 옛 파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 작품에 새로운 깊이를 더해주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합니다. 연지님과 저는 편지와 사진, 그리고 두 세계를 오가는 도자기를 통해 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방문할 때마다 한때 과도한 예의라고 치부했던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경직되고 군국주의적이라고 생각했던 사회가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자리가 있는 느리고 너그러운 공동체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어떻게든 한국을 명확하게 보는 법을 배우면서 저 자신과 제 예술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편견을 짊어지고 파리를 떠났던 그 소녀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안고 돌아왔어요. 개인의 뛰어남이 아니라 연결이야말로 예술을 진정으로 살아있게 만든다는 깨달음을 말이에요. 엘로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젊은 프랑스 예술가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히 새로운 도자기 기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진짜 찾은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이었어요. 나이와 국적, 언어의 벽을 넘어서 마음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도 전에 성급하게 판단하곤 해요. 엘로디도 처음에는 한국을 경직되고 차가운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공동체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전통 마을에서 본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교감이었어요. 아이들이 나이 든 장인들을 찾아가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관계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엘로디처럼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